축구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와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원더랜드 감독님과 김태호 감독님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 진행하게 된 배우 영수 소장 백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면 이 원더랜드의 창조자 김태호 감독님께서 자리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네, 고맙습니다. 네, 앉으시죠. 이제 개봉 2주차인데도 여전히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조금 느리고 뭐 관객 수에 뭐 만족스럽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1등을 유지하며 계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올해 사실 되게 오랜만에 이제 개봉을 하고 지난 한 일주일을 보내시고 난 요 며칠의 소감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일단 오늘 여기를 오면서 관객분들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면서 왔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친구 중에 영화 보러 갔다 그리고 이렇게 인증사진 찍었는데 나 혼자다 뭐 이런 인증사진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하트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든 영화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제 관객들을 만났는데 저희 영화도 그랬는데 그 긴 시간을 보내다가 요 며칠 이제 개봉을 하고 딱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슈르륵 사라지는 느낌이 맞아 영화는 이런 거였지 맞아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느낌이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비하면 너무 옛날같이 얘기하면 또 관객과의 만남의 시간들 그리고 뭐 무대 인사하고 이럴 때 분위기들도 굉장히 좀 달라진 느낌을 더 받으시지 않으세요? 네네 제가 막 무대 인사를 그 맞출 때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배우분들하고 무대 인사 처음 해봤는데 와 엄청난 에너지들의 그 배우분들한테 주는 그 에너지들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네, 그 말씀대로 이제 영화의 관람 형태나 아니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나 이게 매번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거는 어쨌든 뭐 비슷한 에너지를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데 그 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무대 인사 다니는 게. 계속 네네. 무대 인사 이어가실 예정이죠? 네네. 오늘 이렇게 다른 배우분들이 없어 너무 죄송하네요. 뭔가 네. 감독님 팬분들이시죠 거의? 네. 저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막 빨리 좌석이 쩍쩍쩍쩍 빠지는 걸 보면서 박보검 배우도 안 나오고 수지 배우도 안 나오고 김태형 감독님 이름 하나만 있는데도 이렇게 역시 이어진 이 의리의 팬들이 오늘 다 모여주셨겠구나. 그래서 어제 친구랑 얘기하면서 제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하는 아니 거예요? 괜찮아요. 네 하세요. 내 친구랑 얘기해서 TMI 요즘 좋아합니다. 좋아하나요? 아니 뭐 사실 백은영 기자님도 너무 오랜 친구예요. 되게 막 아주 옛날 네, 그렇게 안 보이지만 꽤 오래. 죄송해요. 훨씬 젊으신 분인데 그 여우괴담 2를 할 때 뭐 가족의 탄생을 할 때 만추를 할 때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원더를 할 때 띄엄띄엄 이렇게 뵐 때마다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얘기를 왜 농담처럼 하려고 했었냐면 그냥 이번 영화를 보면서 그 여보괴담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지 못했지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가족의 탄생 때 한 반이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왜 가족의 탄생이냐 이랬었어요. 그리고 가족의 탄생 좋아해 주셨던 분이 만추 때 또 반이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중에 또 한 반 요번에 떠나시는 느낌을 제가 봤는데 새로 유입이 안 되고 만추 때 유입 많이 되지 않았나요? 만추 때 여고괴담 때 나갔던 분들이 몇 분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이제 이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모든 친구들에게 감독님 감사의 말씀을.
여기 보러 진심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감독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만추도 가족의 탄생도 여고괴담도 한국 영화의 정말 이제 클래식으로 남아 있게 된 그런 작품이고 이제 그 작품에 대한 사랑으로 새롭게 유입된 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그 감독님의 데뷔작이었었던 작품이 바로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의 영문 제목이 메멘토 모리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인데 원더랜드는 반대로 죽음 자체를 잊으라고 말하는 그런 영화가 된 거예요. 이 무엇이 이 지금 한 20여 년 동안의 시간 동안 죽음에 대한 태도를 감독님이 바꾸게 만들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그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느꼈던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아마 나이가 들고 제가 최근 10년이 이제 삶의 형태가 크게 바뀌어가지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그 메멘토 모리라고 말씀하신 그때만 해도 우리는 죽을 존재들이다. 내일이라도 떠나는 게 그렇게 어색한 일들은 아니다. 우리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를 여기 등에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게 어쨌든 그 수도원에서 만들어낸 그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잖아요. 그때는 젊어서 그랬는지 그래 우리는 언제든 떠날 사람이야. 이 세계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시간이 소중한 거야.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만약에 지금 이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떠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죽었다가 오늘 다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왜 그런 생각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할 때 그게 저한테 힘이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때는 그 메멘토 모리가 힘이 됐는데 난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가 잘 이렇게 힘이 안 되고 내일 떠나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왔고 떠났다가 다시 온 거야 너는 오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허송세월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다시 살고 싶어서 왔는데 라는 느낌으로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그건 단순히 그때 여고괴담 때 그리고 원더랜드 때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감독님 작품을 통해서 계속해서 죽고 사는 문제, 만나고 헤어지는 문제라는 이 테마에 대해서 계속적인 질문들을 품고 조금씩 태도를 변화시키고 조금씩 이야기를 바꿔나가고 주인공들이 생각하는 결론들이 좀 달라지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보면 연극이자 그 악극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작품도 내놓기도 했었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원더랜드하고 자연스럽게 접속됐던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말씀대로 그 중간중간에 공연들을 제가 자주 하는데 그 중에 했던 공연이 이제 꼭두라는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장례 문화 어떻게 떠나서 혼자 저승으로 갈 때 누가 그 길을 같이 동반해 줄 건가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계속 이어서 죽음으로 헤어지는 거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부모님은 어떻게 되고 난 어떻게 이런 이제 아이들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0대 때 어떤 경험들을 갖고 30대 때 어떤 경험들을 갖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멀리 있는 경험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서 경험들을 조금씩 가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 미련인 것 같은데 계속 붙잡고 있고 싶은 그 마음, 이걸 인정하지 않고 헤어짐을 어떻게든지 지연시키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저한테 너무 큰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삶에 대한 미련이라는 건 혼자 있을 때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남겨질 사람이 굉장히 분명해질 때 더더욱 커지는 감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10여 년 동안에 또 뭔가 결혼도 하시고 또 아이도 낳게 되고 가족이 말하자면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그런 삶의 변화를 겪으면서 또
달라진 어떤 태도들을 더 갖게 되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뭐 모든 영화 감독이 그렇고 뭐 모든 창작 활동이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 시기에 자기와 제일 닮은 것들을 하고 싶어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소통이 될 건가는 이제 두 번째 문제지만 뭘로 소통할 건가에 대한 건 자기 살아온 거와 굉장히 그 시기와 관계가 있다 보니까 말씀대로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이 작품을 계속 고민했던 게 제가 뭐 여긴 어디고 난 누군가 이렇게 지내는 삶이 너무 많았거든요. 여기 있다가 막 여기도 있다가 여기 있다가 막 왜 이분은 나한테 중국말을 하지? 이러다가 여기 있다가 하여튼 여긴 어디고 난 누군가의 그 몇 년의 삶이 계속 어쨌든 그 저한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사실 탕웨이 씨 같은 경우가 해외 촬영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보통 생존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화를 페이스타임 같은 걸로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아이하고도. 네, 생존에 계시죠. 근데 계신 것 가끔 이게 같아요. 여기가 네. 어딘가에 진짜 그런 생각 하시기도 하세요? 저희 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쪽도 그렇고 워낙 이렇게 페이스타임 같은 걸로 서로 보다 보니까 영상 통화. 네, 영상 통화 하다 보니까 영상 통화는 아시다시피 그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도 같이 만나잖아요. 여기 뒤에는 뭐 물론 이게 가상 화면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이 세계와 이 세계가 이렇게 툭 만났다가 푹 사라졌다가 푹 만났다가 푹 사라졌다가 이런 느낌들이 약간 그래서 그거의 연장으로 계속 이 가상 공간이라는 그거에 조금씩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 감독님이 원더랜드를 보고 나가지고 이 원더랜드란 시스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이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몇 년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정말 SF 속에 나오는 판타지가 아니고 정말 내일 모레라도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리와 현수가 운영하고 있는 요 유닛은 전체 몇 유닛 중에 하나 정도가 될까요? 이 회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저희끼리는 막 이렇게 두꺼운 원더랜드 회사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의 회사 설명서. 이건 어쨌든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네. 이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제 저희가 찍었지만 이렇게 슬쩍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용식이라고 최우식 씨가 이제 병원에 상담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앞에서 막 이렇게 아이패드 보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엄마 아빠 같이 가면 좀 할인해 주나 봐요. 이러면서 뭔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품 약간 상조회사들 상품 맞아요. 핸드폰도 막 네. 3만 원에 뭐 얼마냐, 뭐 3개월 약정이냐 뭐 이런 것처럼 엄청 게 있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아이패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는 이 시스템 혹은 이 서비스를 신뢰해야 한다. 나는 관객이 신뢰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앞에 저희가 이제 세팅한 게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마치 평행우주처럼 그 서비스만 들어온 것 같은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어떻게 신뢰하게 할 것이냐가 초반에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였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리고 이 서비스가 실제 있다 없다의 그 소재가 주는 즐거움, 그 소재가 주는 어쨌든 과학적 상상력 이거보다 이제 그걸 활용하는 사람들의 움직이는 마음 이쪽으로 조금 더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제 것들이 빠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회사 그 외관 같은 게 이렇게 살짝 나오기도 하고 거기가 아모레퍼시픽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바로 옆이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점점 어쨌든 뭐 인구가 줄기도 하지만 소수가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 더 이제 되기 때문에 사무실 크기에 비해서 두 직원이 명이 두 명 있는 건 정말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잠깐 복도가 나오잖아요. 나오죠. 예, 복도가 나오면서 갑자기 사무실들이 엄청 이제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 사무실 넘버가 68번인가? 그래서 어쨌든 뭐 D68, 뭐 C35 뭐 그래서 저희 안에서는 약간 수백 개의 그 룸들이 있는데 저 약간 그 영화 믹싱실처럼 이 큰 공간에 이렇게 두 명이 너무 낭비다 싶을 정도로 약간 그 작업 환경이 너무 좋긴 한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저희 안에서는 200여 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규모라고 생각했습니다. 되게 인생 플래너들처럼 이렇게 그 보험 플래너 뭐 설계사 분들처럼 되게 인기 설계사 있고 뭐 그렇겠죠 거기도? 네, 그래서 뭐 내적으로는 이제 해리가 네네. 그 정유미 씨가 맡은 역할 자체가 이제 그 경험들을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방에게 이제 제일 꼭대기에 주저할 때, 네, 주저할 때 이 서비스 할지 말지 주저할 때 제가 해봐서 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조금 더 신뢰감 주는 플래너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게 뭐 조건들이 여러 뭐 영화 속에서도 나오는 조건들이 있고 뭐 사망 혹은 사망에 준하는 상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될 수, 그러니까 이 서비스의 시작점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그러면 죽기 전에 내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주변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대신해서 나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두 개가 이제 복합적으로 되는 건지 혹은 내가 죽기 전이라도 혹여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장기 기증 동의서 같은 식으로 미리 내가 이걸 작성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쓸데없는 궁금증들도 생기더라고요. 네, 근데 그 쓸데없는 궁금증이 저희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엄청 많이 이렇게 막 룰들을 만들어봤어요. 룰들을 만들어놓고 근데 긍정적으로 보면 어쨌든 저희 얘기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어쨌든 과학기술의 소재를 가지고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와 구분이 없어진 세계에서 거기에 이제는 인공지능이 잘 아시다시피 그 기술이 얼마큼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대하는 윤리적 태도, 뭐 법적 체계, 뭐 어쨌든 인문학적인 접근 이런 게 이제 저희 그 영화 처음 준비할 때만 해도 인공지능이 얼마큼 가냐가 좀 더 관심이 있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거기보다는 그건 막을 수 없는 어떤 네, 그거는 이제 핸드폰이고 이제 핸드폰을 뭐 12세부터 애들 뭐 유튜브를 보게 할 건지 어떤지 이제는 이제 윤리적 제도적 문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그 안에서도 이거를 죽은 사람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 어머니를 보고 싶은데 어머니는 법적으로 그거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 데이터를 준다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데이터를 마음대로 써서 만들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조항들이 저희 안에서는 그래서 법적 후계인들은 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이제 뭐 이런 룰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흥미롭게 그런 이유는 저는 그냥 그런 지금 말씀하신 쓸데없는 그 궁금증이 저한테는 좋게 느껴지는 건 영화를 보고 그 약간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얘기 자체가 어쨌든 이렇게 그 서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쌓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표면적으로 뿌려놓고 그 감정과 상황만 있는 그 관계들을 이렇게 조합해가면서 만들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엄청난 질문들이 이 안에 있는데 그게 그 중에서 이제 보신 분들이 재밌어하는 질문, 어떤 질문, 이런 윤리적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쨌든 상품의 가치로서의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보면서 수지 씨가 어떻게 그걸 여자친구인데 신청을 할 수 있나 그때는 생활 동반자법 같은 것들이 다 통과되어 있는 미래겠구나 그래서 아주 맞아요. 희망적인 미래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동거하는 거냐, 부부로 할 거냐, 연신을 할 거냐, 연인인데 같이 오래 살았다. 그럼 또 이혼을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시기에는 같이 오래 산 파트너가 법적으로 어쨌든 존중받는 아름다운 세 아닐까 뭐 이런 생각했어요. 네, 사실 만추에서 흔히 뭐 애나에게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주겠다고
말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긴 했었어요. 이 보면 태주에게 정인에게 태주가 이제 사실 이 원더랜드 속에 있는 태주는 정인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존재할까에 대해서 어떤 선택들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변형되어 가고 뭐 예를 들면 진화해 가는가도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이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진구의 할머니는 사실 진구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할머니한테 살갑고 예의 바른 청년인 것 같아 보이다가 점점점 삐뚤어지거나 조금 말하자면 이제 할머니가 흔히 말 스포일드 차일드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들이 결국은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것인가? 혹은 아니면 이미 잠재되어 있는 이 사람의 본능이 결국은 그렇게 발현되는 것인가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쪽은 굉장히 이상적인 방식의 원더랜드 속 인물을 만들었고 한쪽은 아주 부정적인 방식의 원더랜드 속 인물을 만들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재밌는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재밌게 좀 해보세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영화에. 그래서 이 여러 케이스들을 담는 게 이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지금 우리 이 영화를 제작한 박관수 대표님 그리고 시나리오를 같이 쓴 민예지 작가님 같이 와 있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민예지 작가님하고도 근데 이거 사람 너무 많다. 이게 줄여가지고 정인태주 얘기만 집중해서 가자, 바이디 얘기만 집중해서 가자, 뭐만 집중해서 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시나리오 쓸 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그 진구 할머니 그 아이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삐뚤어진 건지 뭐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들이 다 이게 비약이 많기 때문에 그 비약을 좋은 의미로 이제 채워가는 거고 나쁜 의미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되게 위험이 많은 방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근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 파편들을 통해서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진구도 처음부터 이랬던 애인데 아직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인지 아닌지 아니면 잠깐 뭐 에러가 난 건지 아니면 할머니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된 건지 불분명하잖아요. 영화 안에서는. 저희 이제 내적인 논리는 이 인공지능 공부하면서 계속 이제 느끼는 게 그 인터랙티브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이쪽은 상대를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할머니의 사랑의 방식이 진구를 계속 그렇게 만들었을 거다. 물론 그걸 그 진구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 그렇게 갔는지 원래부터 그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서비스라고 하는 건 상호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이 정의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내적으로는 생각했거든요. 저는 보면서 진구가 사실은 죽기 전에는 굉장히 많이 참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머니한테 별로 얘기하지 않았던 친구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원래 이 친구의 꿈은 영국 같은 데 가서 연극 공부를 하고 배우가 되고 뭐 이런 꿈을 꿨는데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누르고 안 하고 살고 있었다가 할머니도 그걸 못 해준 한이 있으니까 그걸 막고 해주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철없는 아이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각자 아마 그 모든 캐릭터들이 가진 전사들이나 혹은 그들의 선택들의 이유들을 조금 개별적으로 그냥 상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영화가 가진 또 아름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해리, 정유미 씨가 연기하는 해리라는 캐릭터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라고 믿었던 게 가짜가 되는 건 정말 한순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무언가 소비자 혹은 아니면 그 어떤 그 클라이언트들에게 이걸 진짜로 믿게끔 만드는 일들을 계속 해나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영화 속의 원더랜드의 시스템은 그게 영화 만들기의 속성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는 책으로, 어떨 때는 공연으로, 어떨 때는 영화로 해왔던 그 세계 있잖아요. 가짜를 진짜라고 믿게 만드는 그 세계가 이제는 AI 기술로 가상 세계로 가고 하면서 어쨌든 점점 더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게 하는 기술은 계속 늘어날 텐데, 이제 가짜와 진짜를 판단하는 방법은 나의 믿음에 있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정교하냐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받을 거냐에 있을 거고, 하지만 기술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계속 치밀해질 테니까 네. 그 싸움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걸 많이 고민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 영화를 하면서 많이 고민한 거를 나누는 게 많이 재밌어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재밌으신가요? 잘 풀린 부분도 있고 잘 안 풀린 부분도 있고 여전히 그냥 실마리만 갖고 있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감독들은 관객들이 지아 같은 마음을 가지길 바랄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때 또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다면 그게 실제하는 엄마든 아니든 간에 자기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관객을 기대하면서 이런 영화를 계속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지아의 대사를 조금 더 인상적으로 듣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진짜 최무성 배우가 연기를 하는 이 분이 이게 현재 부인이 87년도 미스코리아 장윤정 씨인데 그의 전 애인인 걸로 추정되는 분이 바로 88년도 미스코리아 김성령 씨더라고요. 그까지 생각을 하셨어요? 혹시? 아니 그렇게 염두에 두고 캐스팅하지 않은데 그 캐스팅하고 보니까 이 두 분 어떻게 아니 최무성 씨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최우식 씨가 아니 이분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막 이러면서 연년 미스코리아 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두 분이 잘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아름다운 두 미스코리아 분이었거든요. 네, 그냥 한번 좀 네. 진지한 얘기만 계속 이어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그 얘기를 이미 하셨어요? 아니요. 현장 최무성 배우님하고 했었어요. 우식 씨하고도 같이 얘기한 적 있어요. 장윤정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활동을 거의 안 하시다가 오랜만에 그 작품에서 얼굴 봐서 긴가민가 하면서 저도 받긴 했었거든요. 그걸 근데 어떻게 알아볼 그럴 나이인 거죠. 아니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뭘 알아보다니. 이 정유미 배우가 연기하는 이 해리라는 캐릭터가 저는 그 얘기 감독님한테 그냥 지난번 한 번 한 적도 있었는데 그 되게 트루먼 쇼에서 이 컨트롤룸에 앉아 있었던 심지어 에드 해리스가 연기한 크리스토퍼라는 캐릭터와 되게 비슷한 그러나 한 20-30년 후에 여성 창조주의 모습 같은 느낌을 좀 받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바이리의 선택,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시스템을 다시 그녀에게 열어주고 싶다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 연민과 어떻게 보면 이 설계자로서의 이걸 또 잘 컨트롤하고 싶다는 이 두 가지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막고 싶다는 마음들과 이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또 회의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이런 유미 씨가 연기하는 이 해리는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거기도 이제 비약이 좀 많이 있거든요. 왜 갑자기 이 에러를 대하는 태도가 이제 어떻게 마구 하거나 셧다운 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이 에러가 어느 정도 큰 에러인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에러고 우리 뭐 포털 사이트 서버가 잠시 멈추면 엄청난 에러기도 하지만 또 뭐 어떻게 보면 어디 화가 난 거 뭐 어디 불이 난 것만큼 그렇게 또 큰 에러가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근데 이게 약간 인공지능과 관계가 있어요. 저희가 인공지능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느꼈던 어떤 지점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으로 딥러닝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뿌려놓고 연결만 시키면 스스로 해결된다고 믿는 방식으로 갑자기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잖아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1950몇 년에 나왔다가 계속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발전을 안 하다가 2010년대에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는 그냥 인공신경망, 인간의 뇌를 모방하자, 정답 없다.
뿌려진 거 안에 사이사이를 어떤 식의 패턴이든 그 안에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방향을 바꾸니까 이렇게 된 것처럼 그 저희가 해리 집에 나오는 포스터 안에 잘 안 보이지만 그냥 밑에 우리는 연결의 힘을 믿습니다 원더랜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슬로건 같은 게 있는 거군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끊어진 거를 연결하면 어떻게든지 해결이 된다라고 믿는 어떤 그냥 그게 인공지능의 발달사였으니까 그래서 뭐 뭔가 문제가 있어 여기를 뭐 방어하고 뭐 어떻게 해보지만 얘가 연결이 지금 켜 있는데 혹시 연결을 하면 뭔가 알 수 없이 또 방법을 찾아내려나?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연구학자들이 제일 겁내는 거는 인공지능이 우리를 어떻게 뭐 위협하거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결정은 우리는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른다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하면서 해리라는 그 말씀하신 그 트루먼 쇼의 그 사람처럼 이 사람은 정확히 무언가를 알고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해결의 방식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 해결 방식도 왜 싸운지 모르겠지만 그냥 만나게 하면 또 풀리고 뭐 떨어뜨리면 안 풀리고 뭐 이런 방식이려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배우에 관련된 뭐 책을 쓰고 연구를 한 사람인데 감독님을 보면 항상 배우들을 너무나도 다양하게 사랑하시다 보니 이렇게 항상 배우가 많이 나오는 영화들을 계속 찍게 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본인 뭐 배우가 되고 싶어 하시는 감독님이시기도 하고 배우를 가장 사랑하는 감독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배우들의 얘기를 조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박보검 배우에 대해서 진짜 좀 옛날에 그런 얘기를 쓴 적이 있었어요. 박보검의 눈을 보면 가장 행복하게 활짝 웃는 순간에 슬픔이 고일 자리를 슬쩍 마련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멋진 표현인데요. 네. 다음에 제가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혹시 제가 만든 것처럼 해도 돼요? 네네. 제가 좀 해드릴게요. 네. 근데 정말 왜 누군가가 항상 웃을 때는 그 웃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슬픔이 깃든 웃음을 갖고 있는 그런 배우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이번에 태주라는 인물을 연기하는 박보검 배우를 보면서 제가 그때 예전에 썼던 그 말이 틀리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했는데 그걸 육안으로 또 이렇게 지켜보는 또 마음들이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가까이 보면 진짜로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의 눈빛이 있어요. 저는 특히나 그 유리창에 이렇게 부딪힐 때 있잖아요. 숨이 멎는 줄. 네,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그냥 단순히 기술이라기보다 이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성적인 부분도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 감독님 가까이서 지켜본 뭐 단순히 아름답다, 숨막히다, 뭐 눈부시다 이런 표현 말고도 이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분을 사실 가장 끌어내서 이 작품 안에 녹이고 싶으셨던 건가요? 이렇게 근사한 표현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느꼈던 거는 그때도 한번 보검 씨한테도 말했는데 박보검이라는 배우는 가서 안아주고 싶은 배우거든요. 근데 막상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나를 안아줄 것 같아요. 어떤 그 표현이 근데 더 멋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좀 바꿀까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연구소장님이 훨씬 잘 아시지만 그러니까 배우를 능가하는 캐릭터가 없고 배우의 삶의 방식을 능가하는 연기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그분들이 쌓아온 뭐 생각이든 습관이든 뭐가 어쨌든 그 캐릭터를 통해서 나올 텐데 신비로운 게 있어요. 박보검 배우는 저는 그 생활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신비로움이 어디서 나올까 계속 탐구하고 싶은 배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보듬고 보면서 혼자 남아 있을 것 같은 그 이상한 느낌. 그 신비로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좋은 배우죠. 사실 정인 역의 수지 배우 같은 경우도 이 작품과 또 그다음에 이제 안나라는 작품이 물론 이제 더 빨리 공개되기도 했지만 이 시기들을 거치면서 이 배우에게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음달이 있는 얼굴을 저는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 표현도 좋네요. 자꾸 빼달라고. 옹달. 보통은 그늘이 있다 그러면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옹달이 있다 그러니까 되게 워낙 해 큰 같은 사람이에요. 얼굴이잖아요. 사실 네. 굉장히 양지 바른 곳에서 있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이 배우에게서 이제 응달도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걸 최근 몇 년 동안 확인하게 됐고 사실 원더랜드가 어떻게 보면 그것의 시작과도 같은 지점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또 캐스팅을 하셨고 또 같이 작업을 해나가시면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또 발견하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말씀하시고 익히 보시는 것처럼 너무 건강하고 밝은 사람이잖아요. 진짜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조물이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앞니 하나로 플러팅 하시는 게 진짜 밝아요. 사람 자체가 주는 밝음이 있고 말씀하신 응달이라고 하는 지점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욕망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티스트로서의 욕망, 뭐 배우로서의 욕망 이런 것들이 그걸 또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연기를 하다 보면 계속 이 햇빛 아래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응달과 빛 아래 그 일교차가 주는 어떤 힘이 필요한데 그 일교차가 생각보다 크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의 배우 앞으로 그 일교차가 그래서 저희 영화에서도 물론 잘했지만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다양한 배우들이 나와서 그 배우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또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질문을 이제 받을 시간이 됐으면 제가 딱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그만 선물들도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두 팔을 듣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로 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 가운데. 네. 여기 회색. 네. 감사합니다. 저 보면서 저는 성준과 바이리의 관계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처음에는 성준이라는 인물이 저는 직원인 줄 알았어요. 중간쯤에 이제 직원처럼 복지가 진짜 잘 된 회사네요. 그렇죠. 직원인 줄 알아서 이제 뭔가 문제가 있을까봐 들어가서 이제 저런 기능도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봤다가 끝에 갈 때쯤에 이제 이게 꿈이다라는 그런 걸 하면서 모래가 됐을 때 이것도 그러면은 AI인가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바이리가 본인 죽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하고 돌아왔을 때 성준이 얼마나 머물 거냐 이제 당신과 같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둘에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너무 궁금해요. 저 한 가지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마지막에 태주가 떨어질 때 정인아 나 이제 집에 갈게 하고 떨어졌는데 그 전에 정인이가 부탁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잖아요. 이게 정인의 부탁이었는지 아니면 태주가 자의식을 갖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선택한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또 혹은 정인의 부탁은 무엇이었는지까지 다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찍을 때는 결과가 어떤 상상을 더 하게 할지는 또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찍을 때 그냥 안에 내적인 로직만 말씀드리면 정의는 이제 그러니까 헤어짐의 방식이 뭐 친구처럼 마지막 인사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갑자기 끊길 수도 있고 그런데 정인의 마지막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걸로 이렇게 그 친구는 집에 돌아온 거라고 믿게 해주세요. 그 인공지능이 마지막 믿음이 이제 뭘까? 난 이제 집에 간다. 그리고 뚝 끊긴 것 같은 느낌으로 집에 돌아오는 걸로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돈을 또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만들려면 우주선 하나 만들어 놓는 거는 월정에 뭐 한 3만 원이면 되는데 이게 또 그것도 만들려니까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정도 돈은 할 수 있고 저희 내적인 논리는 그렇게 생각했고 처음에 이렇게 성준 부분이 이제 저희 영화에서 제일 비약이 많은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공지능을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싶어서 영어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 가상의 현실의 아픔이라 그래야 되나, 현실의 그리움이라 그래야 되나, 현실의 어떤 상실감 같은 거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라는, 그리고 도움이 된다고 믿으면 도움이 되는 거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그리고 그건 가짜일까, 미루는 건 좋을까, 나중에 한 번에 오는 게 나을까, 뭐 이런 이제 현실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상세계를 가져온 건데, 이 가상세계를 가져오는 방식이 호러로도 갈 수 있고 뭐 판타지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샤머니즘으로도 갈 수도 있고 샤머니즘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갈 수 있잖아요. 여우괴담 때 고민했던 건 귀신이라는 존재로 현실에 어떻게를 위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였을 거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과학 책들을 조금씩 보다가 인공지능 책들을 보다가 그게 저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신기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인간이 기계를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기계가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학습하는 과정으로 비약적인 그 발전을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아, 이걸 보면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겠네. 오히려 왜 우리는 갑자기 화가 나고, 왜 갑자기 사랑에 빠지고, 왜 갑자기 죽고 싶다가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역시 세상은 살만해 하기도 했다가, 왜 우리의 행동 패턴은 오히려 뭘까 이렇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앙적인 서사가 아니라 엄청 파편화된 이것들을 놓고 이 연결고리를 인공지능이 계속 공부하면서 학습해 가듯이 우리도 여기에 나오는 이 파편화된 관계들 보고 우리가 학습해 가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려나, 이런 좀 관념적인 서사 방식을 택한 거예요.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근데 말씀하신 그 중에서 제일 비약적인 게 그 성준과 바이리는, 그 성준이 그러니까 직원 이슈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제 영상 통화 정도로 집중하고 뭐 직접 막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끼면 들어가 있고 막 그렇게까지 기술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세계가 잘 돌아가는지를 의인화하면 AI들이 곳곳에, 요 안에서도 지금 스미스 요원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안에서도 뭔가 이 세계가 잘 돌아가는지 모니터링하는 게 있을 거다라는 영화적 상상을 해봤고, 그걸 떠나서 둘이 호감을 느끼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패턴을 계속 모방하면서 둘이 호감을, 처음 만났을 때 호감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호감의 순간, 그리고 그 호감이 마지막 모래품까지 오게 할 수 있는 어떤 비약적인 감정, 이런 거를 인공지능끼리도 가능하려나, 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보면서 이제 AI끼리의 또 어떤 교감과 사랑 같은 느낌도 들었지만, 성준이야말로 이 영화의 AI의 그 레지스탕스의 어떤 그 보통 보면 이게 약간 조종하는 영감님들 한 분 계시잖아요. 근데 툭 이게 꿈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바이리가 자각을 하게 되는 어떤 순간들을 맞이하면, 아, 이게 엄청 혁명적인 약간 그런 레지스탕스 같은 역할이 사실 성준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면서 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성준이라는 캐릭터를 맡은 공유 배우가 가지는 또 힘이 워낙 있어서, 그렇죠.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배우도 뭔가 여기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외계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신비로운 매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맡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했으니까 저쪽도 한번 갈게요. 지금 까만 옷인가요? 저 색깔이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지만, 네. 목소리가 크면 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팔이 길거나 팔이 두 개가 있거나, 목소리 크거나. 네, 그리고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너무 궁금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질문을 아이패드에 이만큼 적어왔었는데, 연구소장님이 너무 이렇게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많은 궁금증들이 풀렸는데, 감사합니다. 라이트하게 제가 너무 계속 다른 것들은 제 상상으로 채운다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이렇게 너무 궁금한 건, 공항에서의 저희 게이트가 현실에서는
143번인데 가상 세계에서는 17번이에요. 근데 143번이 11의 13배수거든요. 근데 보면 그 감독님의 모든 영화들이 장편 영화들이 113분이에요. 이게 맞추신 건지 의도하신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궁금한 건 약간 라이트하게 여쭤보는 건데 아까 이거보다 더 라이트. 네, 약간 라이트 네.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는 뭐 네. 해리하고 현수가 아까 이 직장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해리하고 현수가 사실은 이제 뭐 문제 해결을 하는 거를 어쨌든 니들이 알아서 해봐라 하고 바이리한테 선택권을 줬다고 하지만 셧다운이 되고 다른 가상 세계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저는 그 장면 볼 때 한때 직장인으로서 PTS 오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거 끝나면 쟤네 둘은 어떻게 될까? 저 심할서 저 보고서를 도대체 어떻게 하지? 뒤에 나중에 저 감당은 어떻게 하려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좋게 해결은 됐지만 과정을 우리가 보고서를 내고 이런 결과가 있었고 사실은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모릅니다라는 되게 대책 없는 답을 적어서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과연 그 둘은 어떻게 됐을까? 네, 그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너무 정확한 질문이시죠. 네. 선생님. 그 가벼운 두 개의 11회 질문. 네. 네. 쉬운 질문부터. 그 113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한 번도 그렇게 연결을 못 해봤는데 정말 제가 다음 지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있다면 꼭 제가 의도를 가지고 113분을 맞췄다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어쨌든 공항이 두세 개가 합쳐져서 이쪽 세계에서는 뭐 게이트 넘버. 있고 여기는 바르셀로나 이건 암만 뭐 이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세 자리 두 자리면 조금 더 차별성이 있어서 이게 조금이라도 그거를 알아보기가 쉬우려나 뭐 정도는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번호를 어떻게 기억하시죠? 그 게이트 넘버 또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55번이야. 기억하시는 감독님 요즘 관객들은 이런 분들이세요. 그러군요. 감독님 영화만 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저는 영화 보고 나와도 그러니까 그 배우가 이 배우인 거야? 아니면 저 배우가 이 배우야? 이러면서 이랬었는데 엄청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시는 관객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해리 현수 캐릭터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나리오 때도 촬영 때도 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또 해보기도 했는데 잘 안 풀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푸는 게 좋을지, 이걸 어느 정도 볼륨으로의 사고로 인정할지,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갈지로 얘기를 써보기도 하고 진행도 해봤는데 그게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하다가 이렇게 뭐랄까 잘 안 풀려서 그런지 이렇게 막 재밌다는 생각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가는 과정이 그거를 이제 더 깊이 파면 재밌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퉁치고 넘어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퉁치고 넘어가는 그 방식이 그냥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집중할 수 있게 오히려 그냥 되지 않을까라고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찍을 때도 그런 대사들이 있어요. 현수 배우가 이러다 잘리는 거지 뭐 이러면서 뭐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해봤는데 어쨌든 이 회사가 이걸 어떻게 대하느냐가 를 조금 두고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과 이쪽 세계의 관계는 서로 모르는 일일 거다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연결을 시켜주는 건데 어떻게 해결됐지? 왜 그런 거지? 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심할서의 이유가 되겠지만 그 심할서의 내용은 어떻게든 해결이 됐습니다. 라고를 쓰는 게 지금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냥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든 게 다 어떻게든 됐다가 답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논문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어떻게든 됐다. 마치 우리 어렸을 땐 텔레비 안 나오면 한 대 치면은 텔레비가 나왔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대 치니까 텔레비 나왔다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려동물 쪽 시스템 있는 회사로 또 이직하고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혜리는 남고 혼자 네. 가게 될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아, 헨리는 뭐 거의 이 회사의 상징이니까 또 나갈 수는 없겠죠. 네, 다음 질문은 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기 진짜 저렇게 IT 기기를 이용하시는 분에게 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원래 저 질문 안 드리려고 했다가 그 태주가 돌아와서 그 AI 태주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 정인이가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질문은 가벼운 질문이지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처음부터 이 지금 영화를 여러 회차 보면서 몇 번 보셨어요? 지금 7번 일곱 봤어요. 번. 근데 한 번도 둘이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감독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졌고 그 수지 배우 인터뷰를 보니까 AI 비서처럼 잘 활용한 게 아닌가 현명하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비서한테 그 정도 돈을 주고 이걸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좀 진짜 많이 과몰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 말고도 여러 회차 관람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마음이 바뀌시더라고요. 둘이 다시 연결이 됐을 거야. 뭐 아니야. 이걸 매번 이제 볼 때마다 이제 다르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것 우주 같아요. 태주와 그리고 지금 여기 현실 현실 태주랑 이제 맨 마지막에 네, 둘이 네. 이제 껴왔는데 네. 저는 보건 배우가 그 눈물을 보고 얼굴을 보고 저건 이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100% 이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으로 제가 감독님 말고 배우단 소장님한테 여쭤보자면 영화 보셨을 때 둘이 과연 다시 만날 것 같으신지 아니면은 완전히 이별일지 AI 태주하고도 이별이고 그리고 현실 태주하고도 완벽한 이별을 맞이하는 것일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인이가 구정인이잖아요. X에 X. 훌륭하십니다. 현 정인이 아니고 구정인이라서 저는 당연히 X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인은 어떤 사랑의 다른 형태들 한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나의 어떤 희망이나 그들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게 됐었던 이 관계를 경험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박보검보다 잘생긴 사람 만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와는 확실히 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제 감독님이 선택해주세요. 감독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네, 목소리 크신 분들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너무 진상스러운데. 괜찮습니다. 마이크 잡았으면 장땡이죠. 감사합니다. 저는 탕웨이님 팬이라서 3번 보면서 계속 탕웨이님만 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딱 느낀 게 그 두 분이 만추 찍을 때랑 지금은 신분이 서로 다르잖아요, 관계가. 사회적 관계가 다르면 신분이 다르죠. 서로 관계가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딱 보고 느낀 게 김태형의 정확 기깔나는 탕웨이 사용법 이렇게 딱 느꼈거든요. 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건 제 감상이고 궁금한 질문은 연출적인 면에서 보면은 탕웨이님 스카프가 색깔이 좀 바뀌어요. 그리고 좀 가끔 튀는 색이 확 나오는데 혹시 이게 나중에 바이비가 돌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한 일종의 암시일지 아니면 그냥 보통의 연출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아니면 연결이 튼 건지. 네, 저희 스크립터 분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연결이 된 걸 수도 있고. 근데 말씀대로 이제 초반에 그 파란색 목도리하고 막 기쁘게 가고 어느 순간에 그 약간 보라색 목걸이로 중간에 막 바뀌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파란색 목도리로 바뀌긴 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라기보다는 그 색감과 얼굴이 주는 그냥 느낌들이 조금 더 흥분 상태냐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좀 다운돼 있거나 편안한 상태냐 이런 정도의 밸런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분 신분 상승에 대해서는 사용하면 이게 감독이 더
말했는데 우회도 아니고. 제가 많이 올라갔죠. 아, 그래서. 많이 올라가신 네, 거군요. 네. 네. 네, 많이 올라갔고. 네.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잘 이렇게 이렇게 봐주셔도 너무 네. 감사해요. 워낙 아시다시피 당일 배우가 이게 멜로적 감수성의 연기를 너무 잘하는 분이고 이렇게 화면 보고 맨 화면에 그냥 아이와 얘기하는 연기라는 게 모든 배우가 어렵지만 상대 배우 없이 연기하는 그냥 맨 화면만 보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배우가 어렵고 그 엄마로서의 정체성에 많이 우리가 이제 익숙하고 기대하는 게 그 엄마 탕웨이보다는 조금 더 절절한 사랑과 상처와 극복과 뭐 이런 게 워낙 어울리고 잘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매력이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가족관계 안에서의 얘기도 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저요. 가겠습니다. 질문 짧아요. 아니 근데 저 뒤쪽 한번만 갈게요. 갔다가 올게요. 없는데. 네 알겠어요. 뒤쪽 한번 갔다가 갈게요. 종욱이 제일 가운데에서 제일 뒤쪽. 네 여기입니다. 요 6번째 분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N회차 관람까지는 못했고요. 오늘 처음 보러 왔는데 그 되게 몰입 있게 굉장히 막 감정이 과몰입되면서 봤는데 그 수지 씨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 태주가 깨어나면서 이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뭔가 AI와의 괴리감도 느끼게 되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보통 캐릭터들이 AI에 이게 뭔가 좀 최적화되면서 본인들도 학습이 돼서 이거를 현실이랑 가상이랑 구분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정유미 씨가 연기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보니까 그 부모님을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상당히 좀 놀라운 부분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AI를 이용하면 그렇게 이걸 다시 너무 정이 들어서 리셋할 생각을 못 할 것 같은데, 그 정유미 씨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걸 리셋할 수밖에 없었을지 그게 좀 상당히 궁금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고민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약간 뭐 포스트 휴머니즘이나 뭐 그런 얘기들, 인간 중심으로만 생각하다가 인간이 동물까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우리 세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까지 인격으로 하게 된다면 그를 끊고 버리고 하는 것까지는 또 어디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의 폭인가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 고민들을 자연스럽게 해리는 해왔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처음에 가짜라고 생각했지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이게 가짜든 진짜든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건 좋은 거니까 라고 또 여겼다가, 아니야 내가 너무 매몰되는 건 또 안 좋은 거야. 이 수많은 이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닌 게 좋을지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상의 세팅으로는 에러가 나잖아요. 알 수 없는 에러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인공지능도 계속 생물도 돌연변이로 진화하듯이 인공지능도 계속 에러가 나고 또 바뀌고 에러가 나고 바뀌는 과정들이 몇 번이 일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그 에러들의 경험이 한 번 있을 거고, 그때 딱 이게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지, 내가 왜 기계와 이런 식으로 감정적 교류를 하면서 의지했지라고 여겼던 순간이 한 번 있을 거다 라고. 근데 그 뒤에 다시 그를 내 부모라고 여기는 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다시 오래 걸리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쉽게 버리고 쉽게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 관계는 물리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서적인 나한테 남아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리가 그런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내적으로는 이제 세팅을 하고 작업은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영화가 비약이 많다 보니까 그런 하나하나가 이제 흥미롭게 올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너무 비약적으로 흘러가서 설명이 안 돼서 잘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네. 사실 저는 보면서
저 이거 이제 서비스 더 안 할게요 할 때 전혀 해지 방어를 안 하시더라고요. 콜센터에 계시는 분이. 그래서 저런 게 왜 어떻게 가능하지 했었을 때 감독님이 하셨던 말씀이 한 번만 쓴 사람. 네, 이 서비스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쓰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여기 전화 상담원들도 네 그러셨군요. 불편한 게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서 이게 설득의 심리가 돼서 거기서 있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하는 순간 점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쉬워요. 다시 반드시 전화 옵니다. 원더랜드 서비스 무서운 서비스였어요. 이게 캐시템도 계속 나가야 되고 지금 바쁩니다. 이게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지금. 네 아까 여기 그쵸? 네 이쪽으로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네. 그 작중에서 이제 대상이 사람이 있고 대상이 있고 그 사람이 죽으면은 원더랜드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대상과 원더랜드의 그 대상이 만나면은 오류를 일으킨다는 그런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정인이가 이제 태주한테 그 원더랜드 속의 태주를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때 오류가 일어난 것인지 그 원더랜드의 태주가 혼란을 일으킨 게 오류인 건지 아니면은 실질적인 뭐 시스템적인 오류가 따로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은 사실은 오류가 발생을 안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 지점도 이제 좋은 질문이신데 좋은 답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통 데자뷰래 그 실제 도플갱어 만나면 네네. 죽는다고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공지능은 이게 뭔가 보이는 거의 감각을 통해서 계속 연산을 하고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왜 누구고 나지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오류가 발생되는 기계적인 오류인데 저희가 흥미롭게 그냥 저희 안에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재밌다고 생각했던 거는 영화가 잘 표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실 태주가 오히려 그 비행기 안에서 약간 패닉에 가까운 패닉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이 정서적 이건 아니다 이건 뭐다라고 하는 그런 걸 그쪽에 많이 오히려 둬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 뛰어나오는 걸로 조금 더 오류가 있다면 그러니까 인간 태주의 오류가 난 거예요. 그렇죠. 우주 태주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걸 통해서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그가 집으로 오겠다는 각성을 스스로 한 거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영화적으로는 배제돼 있고 저희가 오히려 집중했던 건 현실 태주가 심리적인 어떤 변화를 가지고 도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우주 태주가 집으로 오면 무시무시한 상대가 나타나는 건데요.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감독님이 마지막 질문자를. 이 굵직한 목소리가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가 오는데요. 네. 집에 한 번 더 해야겠네요.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지 않는데 왜 그렇게 설정하셨는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정한 캐릭터의 죽음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나요? 태주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네, 사고가 났는지. 네네. 그것도 저희 그냥 내적으로는 태주는 사고고 바이린은 아프다 정도로 이제 설정을 했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냥 한정된 시간 안에 어떤 파편들을 놓고 연결할 건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 어떻게 죽었는지 죽었을 당시에 얼만큼 아팠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얼만큼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일부러 배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지만 예를 들어 바이리의 딸이 크게 되면 이제 해리 같이 될 거고 어쨌든 부모와 같이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 테니까 그 딸이 부모가 죽었다는 걸 모르다가 근데 약간 스포일러 많이 보신 분들이 근데 그렇게까지 막 화낼 동안 아니잖아요. 목소리 톤이 확 바뀐 거 들으셨어요? 아니고 뭐 이러면서 갑자기 스포일러 얘기 1시간 동안 얘기해주셨는데 네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그렇게까지 말해줄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래서 이게 해리는 엄마의 죽음을
알고 쓰면서 가짜가 진짜가 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이지아는 어쨌든 현실을 이렇게 받지 않고 있다가 이제 받아들이는 순간이고 그 뒤는 이제 어쨌든 이리처럼 갈 수도 있고 근데 받은 이후에 이제 해리가 더 되면 또 정인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가짜를 진짜라고 이제 믿고 가다가 진짜 현실이 또 다시 오면 이건 나는 또 뭐야. 그래서 이 세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어느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죽음 자체의 순간에 포커스하기보다는 죽음 이후의 감정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보자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은 많이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 너무 아쉬운데 저희가 진짜 끝내야 되나 봐요. 여기 뭔가 밖에서 워키토키 소리가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감독님 마지막으로 또 인사 말씀 드리면서 네 어쩌면 좀 불친절한 영화일 수 있는데 마음을 열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마음을 좀 주변 분들에게도 잘 전달해 주셔서 네 혹시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안 본 것처럼 연기해 주시고 재미있게 본 분들은 주변에 잘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우리 조 감독님도 와 있네요. 네. 문세영 조 감독님. 네, 저희가 조 감독님, 우리 작가님, 디렉터분들이 네. 몇 년을 같이 지내면서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언제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네. 네, 고맙습니다.